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어느새 또 늦은 시간이 다가왔네요. 저녁 시간일 것 같은데 한번 저녁 시간에 또 천회장에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훌쩍훌쩍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즐겁게 하루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KBS에서 나온 내용이더라고요. KBS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삼성에 대한 이야기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10년, 삼성전자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HBM 관련된 것도 있어요. HBM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그런데 삼성이 잘하는 메모리는 아니라고 하죠. 이거는 하이닉스가 잘한다고 하네요. 24년에 현재 24년 현재죠. HBM은 하이닉스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TSMC의 타이완 공장으로 간 뒤에 엔비디아 상표를 달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GPU의 핵심 부품이 되는 특별한 메모리의 고유 명사가 되었죠. 고유 명사가 되었다. 삼성은 여전히 그 엔비디아의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 내부에 물어보면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대답은 한결같다. 뭐냐? 못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못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HBM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신기술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전부터 연구하던 기술이었어요. 다만 삼성이 하지 않은 이유는 우선 누가 살 것이냐, 이 만들어놓으면 누가 살 것이냐, 그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특수기능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 만들었는데 사간다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이제 재고가 되는 거야. 재고로 쌓입니다. 최근에 AI 산업이 주목을 받은 2, 3년이 되고서야 수요가 생겼지 그전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시에 기회비용의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HBM은 만드는 공정이 좀 복잡한 편이래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복잡하다. 그걸 만들려면 메모리 라인을 하나 세우고 또 그것만 만들어야 한다는 거더라고요. 그 비용을 생각해 보니까 무턱대고 만든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해요. 이제 또 수요가 확인됐으니 만들면 됩니다. 삼성이 만들기 시작하면 훨씬 더 잘할 겁니다. 근데 HBM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뭐 수많은 특수 메모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은 그 모든 길목을 잘 알고 연구했고 개발할 역량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면이 있구나 우리가 여겨진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뭐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죠. 삼성의 이러한 반응은 기업 흥망성쇠의 역사 속에서 잘 나가던 기업이 어떻게 쇠퇴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IBM이 이제 컴퓨터를 대중화한 그 순간부터 컴퓨터는 크게 두 가지 구분된 기능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필요한 계산을 하는 그 두뇌에 계산할 거리를 가져다 주는 손과 이제 발 이렇게 구분하죠. 두뇌는 CPU고 손과 발은 D램이고 D램 우리가 D램이 물론 메모리겠죠. 컴퓨터가 어떤 형태로 변화하든 서버가 되든 스마트폰이 되든 이 공식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뇌에서 혁신이 일어나면 이 손발인 메모리도 함께 성장을 했어요. 삼성 성장의 근원에는 이런 메모리 수요 급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오다 보니 우선 두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지각 균열이 오기 시작했고 GPU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됩니다. 오픈 AI가 주도하는 챗 GPT라는 종류의 그런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거의 AI 특징은 엄청난 동시병렬 연산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복잡하지는 않지만 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동시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전통적 CPU는 반대로 복잡한 계산을 잘하는데 동시 수행에는 한계가 있어요.
퍼코어, 4코어라고 하죠. 코코어는 4개 작업, 8코어는 8개 작업을 동시에 할 뿐이라고 하는데, 엔비디아의 GPU는 바로 이 점에서 근본적으로 약간 다른 종류의 두뇌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묘사처럼 CPU가 훌륭한 대학 교수님 한두 분이라면, GPU는 산수를 잘하는 초등학생 수십 명이라고 합니다. 초등학생 수십 명이다. GPU의 그 톱니바퀴 칩 하나의 크기는 아주 작고 연상 능력 또한 볼품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모든 계산을 한꺼번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픽을 빨리 구현해야 하는 그런 거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단순 반복 작업을 수없이 많이 해야 하는 지금 각광받는 AI 모델에 특화된 그런 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PU 자체는 이렇게 특화됐다. 뭐 그런 거죠. 이 두뇌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손발이야, 손발. 그 두뇌의 계산할 거리를 가져다 주는 손발은 CPU 시대에 갇혀 있다. 그런 거죠. 그 똑똑한 교수님께 순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던 그런 메모리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을 수없이 반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해야 하는 CPU, GPU에게는 너무도 이제 못마땅하겠죠. 그래서 칩 설계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AI 시대 최대 병목은 메모리다. 그렇게 입을 모은답니다. 메모리다. 이 두뇌를 따라갈 만큼 빠르고 신속하게 대량의 정보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채택한 방법론이 결국은 HBM이더라. 이 메모리를 우선적으로 여러 단으로 수직으로 포개어 쌓아가지고 그 사이를 통하는 구멍을 내는 겁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정보 처리를 동시에 많이 하고 이 메모리를 GPU 근처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배열을 합니다. 그리해서 이 메모리로 인해서 생기는 병목을 해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은 엔비디아의 길이고 그래서 이 모두가 이 길을 간다고 말할 수는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본질이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전통적인 컴퓨팅 시스템 자체가 변화한다는 사실인데 그에 맞춰서 메모리가 진화하고 있고 그 길목에서 메모리를 석권한 삼성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수익성을 생각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또 인텔이라고 하네요. 인텔은 그 CPU 시대의 핵심 회사였잖아요. 과거의 제왕인데 지금은 볼품없었다는 겁니다. 삼성보다 시가총액이 적어요. 왜 그렇게 이른바 엣지 없는 그런 회사가 되는지 의견은 분분한데 그 모두가 동의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모바일 시대로 전하는 길목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어. 모바일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인텔이. 그 크리스 밀러라는 사람이 칩 5화에 이렇게 묘사를 했답니다. 모바일 기기가 등장했다. 그러나 인텔은 작은 시장에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었다. 인텔은 컴퓨터 프로세서 시장을 과점하면서 엄청난 이윤을 누리고 있던 터라 틈새 시장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인텔이 스스로 패착을 깨달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그저 또 다른 휴대용 컴퓨팅 기기일 뿐이고 틈새 시장에 불과하다고 보았던 모바일 폰 시장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애플의 잡스는 그 ARM의 아키텍처에 주목을 했고 이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었고 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소비했고 아이폰은 틈새 상품이 아닌 핵심 시장을 장악하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오텔리니, 이 사람이 인텔 CEO인데 오텔리니는 인텔은 스마트폰 산업에서 지분을 가져가기 위해 발버둥을 쳤고 하지만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도 그에 걸맞는 성과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인텔이 사태를 파악하기 전 애플은 깊숙한 해자를 파고 거대한 이윤의 성체를 쌓아버린 겁니다. 인텔은 오늘날 판매되는 칩 3분의 1을 차지하는 모바일 기기 분야에 발을 들일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 상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 인텔에는 기술이 있고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윤율이 떨어질 짓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인텔에서 삼성으로 주어를 바꿔도 이야기는 똑같다고 합니다. 삼성은 본진이고 반드시 사수해야 할 D램에서 수익성을 생각했고 기술적인 혁신, 기술의 미래를 꿈꾸고 과감하게 투자하기보다는 당장 지금 이익이 얼마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한 것 같아요.
HBM에서 뒤처진 삼성에는 인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합니다. HBM이 아직 절대 규모에선 일반적인 상품인 메모리만 못한 것은 사실인데, 기술 변화의 길목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종인 것도 사실이겠죠. 지금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두뇌는 새로운 선발을 필요로 해요. 아예 스스로 계산할 수 있는 메모리를 원할지도 모르고, 중요한 것은 선발이 점점 더 두뇌에 가까워지고 같은 칩 위에서 작동을 하고 아예 두뇌와 상호작용하면서 마치 한 몸처럼 붙어가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설계 방식을 달리하는 기업마다 서로 다른 방식을 시도하기 때문에 무엇이 최종 승리자가 될지는 알 수 없고요.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어쩌면 메모리 비즈니스 자체가 이 팹립스가 설계하고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모델로 전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죠. 그렇게 된다면 거대한 변화라고 합니다. 사실 삼성은 과거의 거대한 변화의 시기마다 그 변화를 주도하면서 시장 장악력을 높여왔고요. 플래시 메모리의 변화도, 모바일로의 변화도, 또 대형 디스플레이 변화도 남들이 아니다라고 할 때 오히려 이게 맞다면서 드라이브를 걸었고 승리를 했어요. 그런 삼성이 확실치 않아서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수익성 걱정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니 지금부터 하면 금방 따라간다고 말한다. 인텔처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삼성의 그 조직 구조에서 모든 인센티브는 메모리 중에서도 D램 중에서도 또 전공정 중심으로 돌아가네요. 가장 많은 이익이다니 가장 많은 인재가 몰려있고 인센티브도 가장 많이 지급을 합니다. 문제는 혁신이 더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HBM처럼 후공정이 중요하고 불확실성이 큰 사업에 집중할 그 유인이 부족하답니다. 파운드리 역시 투자는 많이 하지만 성과가 나지 않아서 성과급이 적은 부분일 거고, LSI가 대접받지 못한다는 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조직 구조 자체가 혁신을 좀 멀리 한다고 합니다. TSMC가 주도하는 파운드리 그 모델이 등장하고 성장할 때 그 파운드리를 대하는 태도와 HBM을 대하던 태도는 본질에서 같은데, 그때도 삼성이 파운드리의 가치를 몰라봤던 건 아니라고 하네요. 단지 수익성이 문제였다. 수익성. 이 똑같은 웨이퍼 한 장으로 메모리 칩을 만들면 그게 얼마에 팔리는 줄 아느냐? 그걸로 파운드리 칩을 하면 웨이퍼 장당 매출이 얼마로 뚝 떨어지는 줄 아느냐? 그러니 삼성이 구태여 파운드리를 힘써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죠. 하여튼 기업에는 흥망성쇠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기업이나 혁신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다가 정점에 이르고 사그라지고 또 사라집니다. 100년간은 기업은 거의 없다고 하죠. 특히 새로운 산업지형, 파기적인 혁신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했을 때 이를 선도하거나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에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는 그냥 기업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GDP의 10% 이상을 담당합니다. 수출 중심 경제의 근간인 반도체를 담당해요. 10만 단위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고 간접 고용은 그 몇 배에 달하겠죠. 그냥 성장하다가 정점에 이르고 사그라져도 되는 기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삼성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고 2013년 시작된 잃어버린 10년을 이제 보내버린 겁니다. 신성장 동력도 그동안 잘하던 부분도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파기적인 혁신의 바람이 삼성전자의 그 심장 D램 메모리 사업 앞에까지 불어닥친 겁니다. 그게 HBM은 그 한 상징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KBS에서 방송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잃어버린 10년이다. 삼성전자가 빨리 이걸 깨우치고 좀 했으면 좋겠네요. 혁신이 없으면 그 기업은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용 회장이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혁신다운 혁신을 못 보여준 것 같아요. 이건희 회장이었으면 과연 이렇게 됐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